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계기준원 양정환 수석연구원입니다. 앞으로 약 3시간에 걸쳐서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수익기준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주요 원칙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개관에서 기준서의 제정 배경과 목적, 적용 범위와 대상을 말씀드리고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의 주요 원칙과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수익인식 5단계 모형의 적용 사례를 이춘호 책임연구원이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라이선스나 보증 등과 같은 그 밖의 적용 지침과 경과 규정 등을 홍성철 선임연구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IFRS 15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과로 탄생한 수익기준서입니다. 현행 IFRS의 수익기준은 수익과 건설계약의 2개의 기준서와 이를 보완하는 4개의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FRS 15는 이 모두를 대체하는 하나의 기준서로 20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IFRS 수익기준서는 재화와 용역, 건설계약 등 거래 형태별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지침을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실무회계 처리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제정함으로써 수익인식의 확고한 체계를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무적 다양성과 기준 간의 비일관성을 제거하고 기업 간, 산업 간, 국가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공시도 강화하여 인식된 수익에 대한 정보의 이해도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종전 기준에 비해서 새로운 기준서는 원칙과 지침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기준서의 분량은 전체적으로 513페이지고요. 이 가운데 본문과 적용 지침은 90페이지, 이를 설명하는 적용 사례도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들이 그 기준서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작성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고 조기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 흐름의 특성과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는 양상을 나타내도록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종전에는 위험과 보상 모형을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통제 모형을 적용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제 모형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 그 시기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기이고 이때 고객에게 이전된 재화나 용역에 배분된 거래 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리스 계약이나 보험 계약, 금융상품, 종속기업, 관계기업 지분을 제외한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합니다. 또 수익인식 대상이 아닌 비화폐성 교환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이자하고 배당금 수익에 수익기준서를 적용을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개념 체계에서는 통상적 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수익 가운데 매출액이나 로열티 수익, 수수료 수익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과 같은 그 비유동자산을 제거할 때에도 수익기준서를 적용하기는 하지만 1115호는 매출거래 등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기준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매출 거래에서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객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권리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특성이 비슷한 계약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것과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에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다면 포트폴리오에 수익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도 선분양 아파트 등에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에서는 5단계 모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의 5단계 모형이란 수익인식을 위한 공통적인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수익기준서 적용 대상인 계약인지 또 기준서를 적용할 시기에 도달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약을 구성하는 기업의 의무들, 즉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계약의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네 번째 단계는 각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수익인식 단계에서는 그 일시의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5단계 모형이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낯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 수익기준서에서도 계약 내에서 의무를 구분하는 규정이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5단계 모형과 비슷한 그 회계 처리를 이미 하신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익기준서를 적용하는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개시 시점에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 수행을 확약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때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은 구두나 사업 관행에 따라서도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출 계약에서는 공급할 재화나 용역, 이에 대한 지급 조건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기준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도 식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수익기준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위험과 시기, 금액의 변동이 예상되어야 되고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조건은 계약의 성립과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건이고요. 네 번째 조건은 그 형식적인 거래를 하여서 수익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거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조건인데요. 종전 수익 기준에서도 수익인식 조건 가운데 경제적 효입의 유익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수익기준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였다고 판단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수익인식을 중단하고 이미 인식한 그 수취 채권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계약 후에 원래의 계약 내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기준서에서는 계약 변경을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 가격의 변경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계약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논의만 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는 현재의 계약에만 수익기준서를 계속 적용합니다. 계약 변경이 승인이 되었고 그 계약 변경으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고 추가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여 계약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
그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만큼 계약 변경 당시 제값을 받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과 변경된 계약 부분 모두를 각각 별도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그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계약과 추가되는 계약 각각이 서로의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이 계약 변경 전에 이미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된다면 때는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때는 원래 계약에서 남아있는 계약 부분과 추가된 계약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회계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었는데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변경 전후 모두가 하나의 수행 의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에서 그 일부의 설계만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보아서 대가나 진행률의 변경이 이미 인식된 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변경일에 그 누적 효과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수익 인식의 두 번째 단계는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회계 단위를 식별하는 내용인데요. 계약을 구성하는 약속들을 분석해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그 물품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각 약속은 그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갖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각 약속도 하나의 수행 의무로 식별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원칙은 예를 들면 하나의 계약에서 컴퓨터를 공급하는 계약과 수리를 해주기로 하는 약속, 또 배송을 하는 약속 등 여러 가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전체를 하나의 의무로 볼 것인지 둘 이상의 의무로 볼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계약 내의 수행 의무를 식별하려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기 때문에 수행 의무를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재화나 용역이 그 자체의 특성상 개별 효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이 커피 머신을 구입해서 그것을 외부에 재판매하는 경우는 고객이 재화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커피 캡슐을 사서 그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재화에서 효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그 재화나 용역 자체의 특성상 개별 효익이 있어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약속을 계약 내에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으면 수행 의무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 약속이 계약상 구별된다는 조건은 약속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계약 내에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면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게 되는데 재화나 용역과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즉 재화나 용역을 투입물로 사용해서 결합 산출물을 산출하는 경우, 예를 들면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에서 다양한 건축 자재와 건설 용역을 투입물로 써서 건물이라는 결합 산출물을 산출해내는 경우는 계약 내에서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어서 하나의 수행 의무로 구분하는 경우가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사항도 계약 내에서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어서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이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상호 의존도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를 들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해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어서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시리즈도 하나의 수행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그 각각이 실질적으로 서로 같다. 즉, 동질성이 매우 높고 이것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경우에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보는데요.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는 것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기준, 즉 진행 기준 조건을 충족하고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을 때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1년 내내 매일매일 제공되는 청소 용역 또는 경비 용역, 거리 처리 계약이라든지 전력 인도 계약과 같이 동질성이 매우 높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365개 또는 그 이상의 수행 의무를 구분해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 다음에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익인식의 세 번째 단계는 계약의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가의 변동성, 금융 요소의 존재, 금전 외에 다른 종류의 자산을 대가로 받는지, 또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이를 반영해야 됩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할인이나 장려금, 위약금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기업에 성과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품권을 부여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대가는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로 추정하고 추정치를 제약합니다. 여기서 추정치를 제약한다는 것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한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두는 이유는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의 사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과 대가의 지급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기업이나 고객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때의 현금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물론 이전 시점과 대가의 지급 시점의 차이가 1년 이내로 이상된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 등을 반영하지 않고 대가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이 아닌 주식이라든지 유형의 자산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연금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 만약 비연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참조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현금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거나 그 대금을 공제해 주거나 쿠폰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거래 가격에서 차감해서 계약의 거래 가격을 산정합니다. 수익인식의 네 번째 단계는 계약 내 각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의 거래 가격은 각 수행 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계약이 3개의 수행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가 100원인데 계약의 거래 가격이 80원이라면 고객은 20원만큼 할인받은 것입니다. 이 할인액이 특정 의무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다면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별 판매 가격이란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판매 가격은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 산정하지만 관측 가능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인식의 마지막 단계는 각 수행 의무에 배분된 거래 가격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지를 판단하고 실제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기업이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 즉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기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수익 기준에서 통제 모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기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라는 뜻이고, 그 시기는 한 시점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도 IFRS에서는 통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지만 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수익 기준서와 리스 기준서에서는 통제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에 남아있는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제의 이전 시기는 고객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익기준서에서 수행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때의 수행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수행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할 때의 이행은 그 업무 수행 결과로 생긴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수행과 이행은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의 정의에는 사용 지시와 효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용 지시는 고객이 자신의 활동에 자산을 활용하거나 다른 실체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거나 다른 실체가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효익은 잠재적인 현금 흐름을 뜻하고요. 현금 유입의 증가나 현금 유출의 감소로 파악합니다. 고객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전된 자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거나 보유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현금 유입을 늘리고 현금 유출을 줄임으로써 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인식 시기는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에 걸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행 의무의 이행 시점, 즉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그 통제 개념을 먼저 적용을 하지만 통제 개념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통제의 지표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 또 고객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지,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는지,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는지,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는지는 고객에게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그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그 수익인식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는 점이 종전 기준과의 중요한 차이에 해당합니다. 진행기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즉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에서 제공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을 적용해서 진행기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예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청소 용역이나 케이블 TV 용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고객이 이를 통제하게 되는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을 적용해서 진행기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예로는 고객의 소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에도 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하는데, 그 계약 개시 시점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기업은 기간에 걸쳐서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자산의 통제는 기간에 걸쳐서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기업은 한 시점에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자산의 통제도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제가 이전되는 그 특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서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진행 기준의 세 번째 조건은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지를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기업에 생기는 지급 청구권의 기초에서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었는지를 역으로 파악하는 규정입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는 것은 자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고객에게 자산을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산의 용도를 전환하려고 하지만 계약상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이 실질적이라면 그 자산은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산의 용도를 전환하려고 할 때 실무상 제한이 있는 경우, 즉 그 용도를 전환하려고 하면 재작업 원가가 많이 든다든지 다른 고객한테 매각했을 때 손실을 크게 입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이 조건은 판단하기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기준서에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IFRS 해석위원회 이슈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의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한다라고 가정할 때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 기간 내내 기업에 있다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기업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계속 이전할 권리를 갖고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고객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즉 이러한 상황에서 해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한 지급 청구권의 존재 여부 또 집행 가능성은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의무, 즉 진행기준 적용 대상임이 판단된 후에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진행률을 측정해야 됩니다. 진행률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산출법과 투입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투입법은 이미 많이 사용하셔서 좀 익숙한 방법일 건데요.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투입물을 예상되는 총 투입물로 나누어서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발생한 원가에 기초한 진행률 방법일 텐데요. 투입법은 고객에게 이전한 통제와 투입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투입법이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투입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산출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산출법은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잔여분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도달한 단계와 남아있는 단계를 계량화해서 진행률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산출법은 기업의 수행 정도를 가장 충실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고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라고 하더라도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행 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하지만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드는 원가는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범위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방법을 흔히 원가 회수법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ISB 스텝 할 때 원가 회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IS 스텝은 원가 회수법은 수행 의무의 총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답을 해 주었고요. 따라서 적자 계약이면서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도 적용하지 못하고 원가 회수법도 적용하지 못한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유를 했었는데 국내에는 이제 ISB 스텝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따라서 그 기업에 적자 계약이면서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계약이 있다면 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IFRS IC 해석위원회에 질의를 하시는 방식으로 좀 공식화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